은퇴 설계 프로세스의 특징. 자, 은퇴 설계를 어떤 프로세스에 담아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순서라든가 각각의 단계별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은퇴 설계 프로세스는 은퇴 설계가 갖는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퇴 설계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5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 첫째, 은퇴 설계 프로세스는 제2의 인생 설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경제활동기의 어떤 인생 설계라고 하는 것이 제1이라고 한다면 은퇴기는 제2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네 번째 줄에 100세 시대를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은퇴기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한 40년 이상, 50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2에 대한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장기간이라는 거예요. 은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단락의 둘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경제 환경의 변화, 그렇죠? 저금리라든가 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쭉 한번 읽어보시되 어떻게 은퇴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장기적으로 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투자 수익이라든가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퇴 설계의 특징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셋째, 은퇴 설계의 재무적인 목표 속에 비재무적인 부분이 통합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이 따로따로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합돼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퇴 설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은퇴 자금의 목표가 뭐라고요?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은퇴 이후에 대도시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과 아니면 예를 들자면 농어촌에 가서 내가 전원 생활을 하는 것과 은퇴 자금의 목표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다 그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통합적으로 진행된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별개가 아니라 뭐예요? 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넷째, 준비한 은퇴 자금보다 오래 살게 되는 장수염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은퇴 자산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위험, 그걸 뭐라고요? 장수염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수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과 종신형 사적연금 같은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고객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장수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상품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떻게 종신형 사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최소 생활비 수준만이라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째 거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가 이런 시험에 지문으로는 잘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째죠. 마지막으로 은퇴 설계는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하다. 왜? 장기간에 그죠? 기간에 걸쳐서 은퇴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일회성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일회성 계획이 아니다. 또 앞에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 자 2절 은퇴 설계 프로세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 목표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은퇴 설계 안에 세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재무설계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31페이지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그렇죠? 고객과의 뭐라고요? 관계 정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32페이지 2단계 은퇴 관련 정보 수집,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보다 보면, 43페이지 3단계 은퇴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4단계 은퇴 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그 다음에 47페이지 5단계 은퇴 설계 제안서의 실행, 그 다음에 48페이지 6단계 모니터링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 각 단계별 내용,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 순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돌아오셔서,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이, 그죠? 재무설계사에게 고객의 은퇴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첫 번째, 신뢰를 쌓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관계 정립에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뢰가 되겠죠. 신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신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재무설계사 자신의 상황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자신의 경력이라든가 교육,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알리고, 그런 다음에 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라든가 또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든가, 고객이 재무설계사를 통해서 은퇴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단계에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재무설계사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을 뭐 수료했다라든가, 또 CFP라든가, 아니면 CFP 중에서도 은퇴 설계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다라든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은퇴 설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의 은퇴 설계를 진행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하게 되면 고객의 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것이 다 뭐예요? 1단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든가, 범위라든가, 그죠? 라든가, 그 다음에 FP 자신의 뭐라고요? 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죠? 정보를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주로 고객과 재무설계사는, 그죠?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주로 말하도록 하여서 고객의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 있어서 뭐라고요? 고객이 주로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설계사가 아니라 뭐예요? 고객이 주로 말하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2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개방형 질문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개방형 질문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식으로 답변 가능한 것이 폐쇄형 질문인데,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니오식 답변이 아니라 고객의 가치관을 알기 위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는, 시험이니까 개방형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럼 개방형 질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박스에 보시면 고객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몇 단계? 1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고객님께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몇 단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1단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고객님께서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고객님께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죠? 은퇴 후에, 그죠?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중요한 거. 그죠? 이게 개방형 질문인데 이건 반드시 뭐예요? 어떻다고요? 1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 1단계에서 질문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줄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음 줄 끝에 고객을 편안한 상태로 해서 단단한 신뢰관계를 만들어내야 하겠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요거다 이거죠. 요거. 요 파트. 그죠? 요 파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은퇴 관련 정보 수집을 한번 보시자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당연히 은퇴 관련 정보 수집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관련 정보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구체적인 고객의 은퇴 목표를 포함한 은퇴 설계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은퇴 목표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수집은 크게 그죠? 첫 번째 은퇴 목표를 수집하는 거예요. 은퇴 목표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큰 파트가 뭐가 있냐면 넘겨보시면 34페이지 정보 수집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35페이지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퇴 설계 정보 뭐라고요? 요약표. 그죠? 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가 정보, 은퇴 관련 정보의 수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오셔서 그러면 은퇴 목표 설정입니다. 자,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기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은퇴기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은퇴 소득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퇴 소득원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3층 보장이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라고요? 개인연금. 물론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은퇴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은퇴 설계에서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시면 고객이 은퇴 기간에 필요로 하는 소득은 현재의 지출 수준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죠? 맞죠? 뭐 특별한 내용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또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 결혼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만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출 수준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다음 줄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은퇴 생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퇴에 필요로 하는 은퇴 생활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그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필수 생활비, 표준 생활비, 여유, 또 같은 말로 유락 생활비 이렇게 로 나눠 보게 됩니다.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은퇴 생활 자금이 곧 뭐가 된다고요? 은퇴 목표가 된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 목표라고 하는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생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생활비, 뭐라고요? 표준 생활비, 그 다음에 뭐 여유, 그죠? 유락 생활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고객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죠? 필수 생활비를 은퇴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준 생활비를 은퇴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는, 그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생활비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이러한 각각의 구분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죠?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다. 고객 각각의 상황마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하느냐, 이것을 목표로 하느냐, 여유 생활비를 목표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단락, 그래서 재무설계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활용해서 고객이 은퇴 이후에 삶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고객의 은퇴 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적 목표와 비재무적 목표가 상호 연계되고 통합을
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자, 그런데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은퇴생활자금의 규모는 은퇴 후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퇴 설계는 뭐예요? 개인의 맞춤 은퇴 설계예요. 고객의 은퇴 목표에 따른 각각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것에 맞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은퇴 후 필요로 한 생활 자금은 각각 다 뭐라고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은퇴 설계에 있어 비재무적인 측면을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측면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주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일이라든가 사회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달라지게 된다. 달라진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개인별로 뭐라고요? 다르다. 그냥 다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르다. 개개인별로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그죠? 은퇴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금액이라고 하는 재무적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금액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은퇴 목표는 필수 생활비예요. 그래서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은퇴 소득이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 2,4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적어도 여유로운 생활을 은퇴해서 원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월 500만 원.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 6천만 원 정도의 은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므로 은퇴 필요자금의 목표가 10억으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죠? 10억이라고 하는 은퇴생활 자금 목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10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겠다라는 것은 고객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10억을 가지고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도시 자녀들이 있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 되겠습니다. 정보 수집은 고객에게 적절한 은퇴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되어야 그것에 맞는 좋은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수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다. 자, 그래서 그 단락 딱 묶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보 수집은 어떻게 설문지와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설문지를 통해서는 주로 정량적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과의 대화, 질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관 등의 정성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자, 별 지문은 아닌데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설문지로 하거나 어떻게 뭐라고요? 질문을 하거나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치화된 정보. 여기선 그래서 정량적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량적 정보,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생각하는 은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은퇴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은퇴 필요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다 재무적 정보잖아요. 재무적 정보가 곧 정량적 정보가 되겠고요. 질문을 통해서는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어떻게 고객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정성적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이 정보 수집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설문지를 통해서 정성적 정보, 질문을 통해서 정량적 정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단락의 세 번째 줄. 정보 수집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렇죠? 고객과 배우자의 은퇴일, 언제 은퇴할 것인지, 그렇죠? 또 은퇴 후에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 또 은퇴 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것인지, 그렇죠? 은퇴 기간의 생활 양식에 대한 기대하는 변화, 여행이라든가 취미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정보 수집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살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1단계 정보라는 거예요. 2단계 정보가 아니라 시험이니까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보면 이게 섞일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1단계고 은퇴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2단계 정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가보시면 재무설계사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고객이 자신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나 임대 수입이나 이자 수입 등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은퇴 후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에 크게 좌우될 필요가 없다. 자, 이 지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중요합니다. 별표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설계사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객의 은퇴 목표는 수년에 걸쳐서 변하고 또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 재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고객이 나는 은퇴 설계 필요 없어. 왜? 나는 은퇴를 대비해서 상가 사둔 것이 있어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나는 은퇴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말에 뭐라고요? 크게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참고하겠다. 그죠? 라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고객의 은퇴 후 목표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하고 또 경제 환경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상가에서 그죠? 소득이 있어야 임대 소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정상적인 임대 소득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임대 소득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객의 은퇴 설계도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소득이 들어와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설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참조만 하라는 거예요. 참조만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참조하에서 적절한 은퇴 설계의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이 그죠? 임대 수입이나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은퇴 후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재무설계사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에서도 은퇴 설계의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조만 한다.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 경우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는 말 그대로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정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다음 줄 보시면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는 거, 그죠?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연 3,600만 원이 필요한지, 연 5천만 원이 필요한지, 연 6천만 원이 필요한지, 이거 당연히 정보 수집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필요로 하는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 뭐 금융자산으로서의 연금저축보험이라든가 또 뭐 은퇴를 대비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래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예상 자료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장래에 소득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과정에서 은퇴 기간이나 은퇴 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 물가 상승률 뭐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이런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은퇴설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협의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해요. 자, 그 필수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가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6페이지 보시면
표 2-1에 그죠?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는 은퇴 후 필요로 한 연간 소득, 그죠?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연간 소득. 그죠? 이 한 파트고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은퇴 소득원, 은퇴 후에 그죠? 내가 사용할 은퇴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은퇴 소득원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내려오시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몇 년이고 부부의 은퇴 기간은 몇 년이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남은 배우자의 단독 은퇴 기간은 몇 년이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소득세율이라든가 은퇴 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은 몇 퍼센트 연 몇 퍼센트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 봅니다.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는 정보를 말 그대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 놓은 표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연간 소득, 은퇴 소득원. 은퇴 소득원을 봤더니 지금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6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가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정보를 요약해 놓은 표가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다라는 거죠.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가번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연간 소득은 부부의 은퇴 기간과 배우자의 단독 은퇴 기간을 각각 따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인 금액, 부부의 은퇴 기간에는 연 4천만 원이라든가, 그죠? 배우자의 단독 은퇴 기간에는 그보다는 적은 연 3천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소득원은 저축 투자 자산부터 시작해서 연금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미래 저축과 투자, 은퇴 연금 6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은퇴 시점으로 해서 모두 세후 평가 금액으로 뭐라고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나왔네요. 은퇴 소득원은 6가지인데, 그죠? 1부터 5까지. 다시 해서 저축 투자 자산, 연금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미래 저축과 투자까지는 어떻게 반드시 어느 시점으로 평가한다고요? 은퇴 시점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은퇴 시점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뭐냐면 봤더니 세후 평가 금액, 순미래 가치,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퇴 시점으로 평가하는데 세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후로 평가한다. 그리고 세후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일시금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평가한다. 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시금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후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은퇴연금이에요. 자, 요 6번의 은퇴연금은 그냥 따로 쓰죠. 은퇴연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퇴연금은 우측에 보니까 예상연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금이 아니라 어떻게 연금으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기록합니다. 연금으로 기록합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기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봤더니 현재 가치로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기록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됐죠?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하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다 은퇴 설계 정보표의 주요 항목 해설 이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연간 소득은 그죠? 보니까 고객의 은퇴 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각각이 목표라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는데 참고는 되지만 은퇴 소득 목표는 소득 대체율만을 기초로 해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꼭 알아야 할 중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은퇴 소득 목표나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연간 소득이나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소득 대체율만으로 어떻게 그것만을 가지고 기초로 수립되는 것은 뭐라고요? 소득 대체율만을 가지고 수립돼서는 된다, 안 된다?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소득 대체율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57페이지 상단을 한번 가보시죠. 뒤에서 나올 텐데 57페이지 상단을 가보시면 뭐예요?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이나 소비 수준 대비 은퇴 후 소득 소비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은퇴 후 소득이나 소비 수준을 말하게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 전 소득이 월 500만 원이었다. 소득 대체율을 60% 그냥 써볼까요? 5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원 단위로 쓰고, 근데 은퇴 후 소득을 300만 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60%가 되겠죠. 소득 대체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후 필요로 연간 소득은 소득 대체율만을 가지고 수립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은퇴 후 필요로 연간 소득은 소득 대체율만으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뒤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다음 줄 고객의 현재 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를 활용을 한다. 그죠? 현재 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상태표가 아니라 뭐예요? 현금 흐름표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다음 줄, 은퇴 후 고객이 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은퇴 후 연간 소득에 반영한다.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이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